여러분, 잠시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한 나라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진 최고의 장군입니다. 밖으로는 거대한 제국이 압박해오고 안으로는 정치가 썩어 문드러진 위기의 시대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저 거대한 제국을 공격하라. 그것은 누가 봐도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공격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은 군대를 이끌고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거대한 강이 집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보급은 끊겼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전염병까지 돌아 군영은 흡사 지옥도와 같습니다. 여기서 전진하면 적의 칼날에 전멸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후퇴한다면 당신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자가 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 자식, 가문 전체가 반역의 굴레를 쓰고 죽임을 당하는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전멸이냐 반역이냐, 백성의 아들인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가문을 걸고 왕에게 칼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이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1388년 5월, 압록강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위화도. 고려 최고의 명장 이성계는 바로 이 지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군대의 퇴각을 넘어 500년 고려의 숨통을 끊고 새로운 나라 조선의 탄생을 알린 신호탄, 고려판 루비콘강이라 불리는 위화도 해군에 긴박했던 14일간에 아주 깊숙이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이 역사적 드라마를 이끌어간 두 주인공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려라는 쓰러져가는 집을 양쪽에서 떠받치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 바로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먼저 최영 장군을 보시죠. 그는 당시 70세가 넘은 백전노장이자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아 권력의 정점에서도 단 한 점의 사심 없이 청렴백계를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고려맨이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부터 공민왕을 지켜내고 수많은 왜구를 격퇴하며 무너져가는 고려를 온몸으로 막아낸 그에게 고려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목숨보다 소중한 조국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은 너무나 강력했기에 때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었고 타협을 모르는 강경함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성계 장군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는 최영처럼 명문가 출신이 아닌 함경도 변방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독보적이었죠. 동북면의 강력한 사병 집단인 가별초를 거느린 그는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 없는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성계의 주변 인물들입니다. 그는 최영과 달리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지식인들, 즉 성리학을 공부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세상을 꿈꾸던 신진사대부들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들과 대화하며 단순히 고려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최영은 외쳤습니다. 고려의 자존심을 짓밟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는다. 설령 그것이 거대한 명나라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 고려의 기계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자존심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백성의 피를 흘려 얻는 승리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치는 백성을 살리는 길이어야 한다. 사실 두 사람은 원래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최영은 이성계의 탁월한 무공을 진심으로 아꼈고 변방 출신인 그를 중앙정계의 핵심으로 끌어올려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계는 이 두 사람을 잔인한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갑니다. 명나라 요동을 정벌하느냐 마느냐라는 거대한 숙제가 던져진 것이죠. 사건의 발단은 새로 들어선 중국의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는 갑자기 고려의 천령 이북 지역이 과거 원나라의 땅이었으니 이제 자신들이 다스리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굴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최영은 격노했습니다. 노장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고려를 우습게 볼 것이다. 우리가 먼저 요동을 쳐서 명나라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고려의 자존심을 세우자.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최영은 어린 왕 우왕을 설득해 요동정벌을 확정짓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의 논리는 매우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은 농번기인 여름입니다. 이때 군사를 동원하면 농사를 망쳐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셋째, 온 나라의 정예군이 북쪽 요동으로 가면 남쪽에서는 왜구가 기회를 틈타 창궐할 것입니다. 넷째,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습기 때문에 활의 악효가 녹아 무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전염병이 돌아 병사들이 싸우기도 전에 쓰러질 것입니다. 이성계의 지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무기와 식량, 기상 상황까지 고려한 완벽한 전략적 판단이었죠. 하지만 최영에게는 이성계의 합리적인 비판이 그저 겁쟁이의 변명이나 충성심의 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최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계를 요동정벌군 우군도통사로 임명해버립니다. 전쟁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며 네가 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고 등을 떠민 격입니다. 이성계는 침통한 표정으로 5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합니다. 이성계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의 작은 섬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화도는 순식간에 고립된 진흙탕 섬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이 오들오들 떨며 굶주림에 지쳐갔고 예견했던 대로 전염병이 군영을 덮쳤습니다. 죽어나가는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성계는 함께 군을 이끌던 조민수 장군에게 말합니다. 조장군, 보시오. 우리 병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빗속에서 개죽음을 당하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왕께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지금의 처참한 상황을 알리고 회군을 요청합시다. 이성계는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회군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개경에서 돌아온 대답은 비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영과 우왕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회군은 없다. 명령 불복종은 곧 반역이다. 죽더라도 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격하라. 명령은 떨어졌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위화도에서의 14일. 이 기간은 이성계 생애 가장 긴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막사 안에서 이성계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저 강을 건너면 나는 충신으로 죽겠지만 내 뒤를 따르는 5만 명의 병사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충성이 진정한 충성인가? 이성계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고려는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백성을 옥죄는 사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인생 최대의 도박이자 결단을 내립니다. 장군으로서의 개인적인 명예와 가문의 안위보다 백성을 살리는 실질적인 길을 택하기로 한 것이죠. 결국 그는 고려의 장군이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말 위에 올라탄 이성계가 칼을 뽑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군사를 돌려라! 모든 죄는 사령관인 내게 있다. 백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왕의 명은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간다. 회군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억지로 요동으로 끌려가며 죽음만을 기다리던 오만 병사들은 회군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군대는 엄청난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러 가던 군대가 살러 돌아오는 군대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개경에서 이 소식을 들은 최영은 무너지는 하늘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후배 장수가 고려의 기둥이라 생각했던 그 이성계가 칼끝을 돌려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은 노구를 이끌고 끝까지 성벽을 지키며 저항했습니다. 개경의 거리 곳곳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지만 이미 민심과 군심은 이성계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결국 개경은 함락되었고 최영 장군은 체포됩니다. 무장으로서 서로를 존경했던 두 거인은 이제 승자와 패자가 되어 마주섰습니다. 최영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이성계, 너는 결국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의 길을 택했구나. 500년 고려의 사직을 네 놈이 망치는구나. 이성계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이 끝까지 지키려던 그 고려는 이미 백성들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단순히 반역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굶지 않고 억울하게 죽지 않으며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최영 장군은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평생에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요. 내가 정말 조국만을 생각했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의 무덤은 수백 년 동안 풀이 돋아나지 않아 적분, 붉은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비록 시대의 흐름을 읽지는 못했을지언정 그의 충심만큼은 한 점 부끄럼 없는 진심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한 셈입니다. 최영이 사라진 개경. 이제 권력의 무게추는 완전히 이성계에게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씨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우왕과 창왕을 가짜 왕이라 선언하며 폐위시키고 강화도로 쫓겨나 있던 한 남자를 왕좌에 앉힙니다.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입니다. 이것은 과연 고려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 건국을 향한 치밀한 연극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왕을 갈아치우는 대담한 정치쇼 패갈입진과 고려의 마지막 불꽃 공양왕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